2번 한번 볼게. 제시문라의 클래시피케이션, 이 분류라는 것의 의미하고 마제심의 삶의 주의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뭔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지. 자, 제시문라의 해석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돼. 마의 삶의 주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 마로 한번 가볼게. 제시문마 펴고, 자, 이제 한번 보자. 세계는 불연속적인 자극들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호 침투하는 혼돈의 장이지만, 자, 혼돈의 장이래. 정신없네. 혼돈의 장이네. 왜냐하면 불연속적인 자극, 끊임없는 충돌, 서로 침투하는 혼돈의 장이지만 우리가 이런 자극과 혼돈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타격감은 없다는 얘기야. 자, 우리는 견고한 질서를 갖춘 일상세계를 위협하는 것들을 감지하지 않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과 혼돈에 노출되고 상호 침투가 가속화되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겨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안정이죠, 동체를 부동체로 움직이지 않는 걸로 바꾸어 수용한다. 그러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거나 삶의 안정이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러한 태도를 낳는 정신 성향을 가리켜 삶의 주의, 아까 나왔던 문제의 삶의 주의라고 표현했다. 그럼 삶의 주의는 이거죠. 변화가 아니라 고정된 것. 동체가 아니라 부동체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삶의 주의라고. 이래야지 영속성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삶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분산된 정신을 한데 모아 균형을 제공하는 것. 그러면 결국 집중이네, 집중. 삶의 집중은, 주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신을 집중하는 거고, 신체에 유입되는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여기서 적절한 걸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 얘기했잖아. 정신을 집중해야죠. 베르송에 따르면 삶의 주의를 통해 정신이 조밀하게 응집돼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명료하게 지각하거나 위협에 대처하는 등 현재 상황의 요구에 알맞는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대. 그래서 삶의 주의가 필요하다. 베르그송 얘기야. 삶의 주의는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는 물론이고 아메바와 같은 하등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기체들이 가진 생존 본능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생존 본능이다. 인간의 존재가 삶의 주의에 의거하여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하는 면모는 여러 영역에서 확인된다. 우리가 배운 걸로는 뇌야, 뇌. 우리 뇌는 모든 걸 기억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필요한 것만 저장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뇌 속에 집어넣을 수 없지만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야.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돼? 뇌가 터지지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도 가벼운 것과 다 뒤섞여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오면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 그러면 그것은 뇌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든지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는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수용한다.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해낸다. 모든 정보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지각과 인식이다. 먼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지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는 무언가 보고 그것이 붉은색이거나 노란색이라고 지각하지만 사실상 색조들은 분리 불가능하여 하게 얽혀 변화무쌍하게 달라진다. 또한 우리는 사물을 보고 보통 범주화하여 지각한다. 서로 다른 대상을 같은 부류나 범위로 묶어내는 것이다. 눈앞의 컵은 다른 컵과는 다른 그 컵만의 미묘한
뉘앙스와 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개별자가 아닌 컵이라는 일반적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지각은 이렇다. 이게 뭐라고? 범주화라고 했어. 범주화. 컵이라는 그 범주 안에 특정한 컵, 즉 전혀 다른 질감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컵 속에 포함시키는 범주화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한다고. 이렇게 우리의 지각은 생존 및 삶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봐, 생존 및 삶의 편의를 위해서 대상의 고유한 질적인 측면을 무시해버린다. 고유성을 무시해버린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인식에서 한번 볼까? 우리는 추상화,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토대로, 이 개념은 우리가 만든 거야. 무언가 사유하고 추론하며 판단한다. 이게 인식 과정이야. 자, 추상화란 여러 개체들 사이의 공통적 속성을 추론하는 작업, 일컫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체들의 차이와 특이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일반화라는 것은 추상화를 통해서 추상화를 통해서 추론했어. 그 다음에 일반화 시켜가지고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유개념을 만든 후 대상들을 그 유개념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일컫는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추상화는 있잖아. 여러 개체들의 공통 속성을 추론해가지고 하나로 묶어. 그 다음에 일반화는 뭐냐면 그 추상화에서 묶어놓은 것 중에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유개념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빼내. 이때 유개념에 맞게 그 속성의 임의로 보태지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는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진대. 즉 추상화와 일반화 등 보편 법칙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여겨온 논증 체계가 절대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인식 과정 속에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진짜 그 본질이 무시되거나 아니면 비틀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적 지식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베르송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의 유용성의 논리에 복속되어 보다 용이하게 사물을 분류하고 관리하고자 왜곡을 감행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지적한다. 자, 우리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각과 인식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지각과 인식의 유용성의 논리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용이하게 편하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왜곡을 감행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베르그송이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의 내용은 삶의 주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의미도 얘기했죠. 이건 베르그송의 삶의 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한 거야. 자, 인간은 물론이고요. 플러스 모든 유기체들이 하는 게 뭐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삶의 주의라고 얘기했고, 얘네들한테 삶의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생존이라고 그랬다. 생존을 위해서 이런 그 삶의 주의, 이것은 집중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삶의 집중이 필요하다. 인간은 지각과 인식을 통해 자꾸 범주화한다. 범주화한다는 얘기 했었지. 범주화한다. 지각과 인식, 범주화. 그러면 개별적 속성을 그 컵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속성, 이걸 개별적 속성이라고 할게. 개별적 속성을 일반적 대상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즉 범주화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개별적 특성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삶의 주인은 결국 여기서 말한 대로 정리하면 그거지. 우리가 편하게, 용이하게, 우리한테 쓸모있게
이런 것 때문에 범주화해서 그 개별 특성, 고유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추상화하고 일반화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다, 알았니? 범주화시켜서 거기서 유개념을 뽑아내는 게 일반화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삶의 유의를 봤는데,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묶어버리는 것을, 마제시문에서 묶어버리는 것을 라에서 찾는다면 그런 거죠. 라가 아까 설명해 줬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보면 라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물건을 분류하는 건 그 이유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왜냐면 항상 하고 있는 일이니까. 뭐 슈퍼마켓 가면 막 진열돼 있어. 그 슈퍼마켓 그것은 왜 그렇게 해놨을까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나중에 물건을 찾는데 편리함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야. 알았니? 만약에 원하는 물건을 찾는데 저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쩌면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렇게 분류해 놓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슈퍼마켓 시스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쓰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걸 만들어서 써야만 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슈퍼마켓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언어야, 언어. 언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개라는 단어는 개들의 묶음이지. 이건 묶어놓은 동시에 고양이나 말이나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 배우는 얘기,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언어적 체계는 만들어져 있고, 아이들은 그것을 언어적 체계, 언어적 구조를 배우는 과정이 부모가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전달돼야 된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아지를 고양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사실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아의 위치에서 본다면 이 분류되어 있는 원리, 언어적 구조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유아들한테는 낯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언어적 구조에 해당되는 것, 즉 언어적 구조라는 게 분류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라하고 마 제시문을 우리가 살펴봤잖아. 얘가 공통적인 속성이 둘 사이에 관계를 좀 찾아봐야 돼. 자, 라 제시문, 마 제시문 그렇게 읽었다면, 자, 과연 논제 2번에 먼저 라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야? 예를 들어 중요한 게 이 분류에 관한 내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슈퍼마켓 진열이 아니야. 사실은 슈퍼마켓 얘기, 진열에 관한 얘기, 즉 분류에 관한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한 거냐면 언어의 구조,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지? 자, 언어의 구조를 전달하는 거야. 누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의 구조, 즉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야. 이해됐지? 응? 습득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부모는 전달하고 자녀는 인지한다는 거야.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띄는 그 슈퍼마켓 진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슈퍼마켓의 진열 행위, 진열. 분류하는 것을 진열이라고 할게. 진열. 나눠야 되니까 진열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진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부모로부터 자녀가 언어의 구조를 전달받고 자녀는 언어를 인지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핵심은 언어의 구조를 자녀에게 부모가 전달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슈퍼마켓 진열의 예를 밝혔지. 예. 어떤 예를 밝혔냐면 여기서 보니까 토마토숲이나 빵, 얘네들은 60W짜리
전과 같은 공산품하고는 어울리지가 않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토마토 수프나 빵은 식음료라고 해야 되겠지. 식료품이지 사실은. 이런 곳에 먹고 마시는 그 진열장에 들어가야 되고 60W의 전구는 이건 전기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걸 분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나온 게 뭐야? 치즈, 라면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에 저장돼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트 같은 데 가면 식품, 그 다음에 전기류, 요거는 가공식품, 그것도 과자하고 분리된 라면 종류가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잖아. 그지? 자, 이게 바로 슈퍼마켓의 진열의 예란 말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언어의 구조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언어의 구조를 말한다면 예를 들면 거기 나온 대로 하면 개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개과의 동물들은 이걸 하나로 묶는 동시에 고양이나 말 이런 고양이나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라고 할게. 다른 대상과 구분하게 되는 거지. 개라고 나누었다라는 즉 묶음은 결국 분리를 의미한다. 이 말 좀 활용을 해봐. 개로서 분류하는 것은 다른 대상과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즉 그것은 묶음, 분류화를 말하는 거지. 분류화 묶는 거야. 딱 나눈다 이런 얘기지. 자, 분류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측면에서 분류화는 뭘까요?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자, 부모가 자녀에게 이 언어적 구조, 즉 언어적 분류 체계를 말하는 거지. 분류 체계를 전달하고 아이들은 인지하는 거죠. 알았니? 만약에 이 분류체계,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체계지, 이 부모에서 자녀로 분류체계가 갖추어진 언어 구조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슈퍼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고 헤매거나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 그 베르그송 얘기로 한다면 아마 이 정신적인 어떤 충격? 선생님, 충격을 받다니요? 잘 생각해봐. 슈퍼마켓에서 그 분류되지 않으면 물건을 못 찾겠지요. 못 찾으면 화가 나겠지. 당황스럽거나. 하지만 이 부모가 제대로 자녀에게 이 분류 체계를 갖춰진 언어 구조를 전달하지 못해서 언어적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충격이라고. 그 친구는 잘못 배웠다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고, 혹은 인식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거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지금 라제 신문이고, 맞지? 그지? 자, 그럼 마제 신문으로 한번 가볼까? 마제 신문은 베르그송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각각 뜻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마의 베르그송 얘기를 할 수밖에. 베르그송이 뭐라 그랬냐면 삶의 주의라는 말을 했잖아. 근데 아까 내가 읽으면서 이 주의라는 건 집중이라는 의미를 강조했어. 자, 그러면 베르그송의 삶의 주의라는 게 뭐냐? 모든 유기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서 삶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랬어. 생존을 위해서. 알았니? 자, 봐보세요. 삶의 주의가 있어야지 생존할 수 있대. 왜? 자, 삶의 주의라는 건 집중이잖아. 집중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봐. 어떤 것에 집중한다는 건 다른 것은 소홀히 한다. 그런 얘기야. 아까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유기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서 삶의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삶의 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삶의 안정이란 말이야. 충돌과 충격과 이런 것으로부터
그 자주 노출되게 되면 아마 생존하기 어려울 거야. 물론 세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어떤 그 폭력이나 충돌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접하게 된다면 삶의 안정을 유지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없을 거고 삶의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고 생존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베르그송 얘기라고 알았지. 그래서 삶의 주의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요 앞 단계가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앞 단계가 뭐냐면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의도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인 거. 그게 뭐냐면 변화하는 거 말고 고정된 거. 막 움직이는 거 말고 부동체를 이거를 수용한단 말이야. 물론 막 변하는 거를 고정으로 동체를 부동체로 이런 의도적 행위를 통해서 삶의 의도적 행위가 뭔데요? 그게 바로 삶의 주의라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삶의 안정이 오고요. 삶의 안정이 오면 생존하는데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인식과 지각이라는 두 가지 측면. 지각과 인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베르그송이 얘기했는데 원래 이 두 가지 모두의 공통성은 뭐냐면 고유한 속성이 있어. 대상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고. 속성은 완전히 무시한다. 그리고 이 고유한 속성을 무시한 채 범주화한다. 범주화. 일종의 분류라고 생각해도 돼. 범주화해서 비슷한 유개념을 뽑아내는 일반화를 하는 과정을 가지고 지각과 인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인간은 지각과 인식이라는 이런 부분을 특이하게 본질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무시한 채 범주화시키고 거기서 또 비슷한 개념을 끌어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인식과 지각을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유용성 때문에 그래.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고. 유용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각과 인식 과정이 이렇게 다소 불합리한 과정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왜 불합리하냐면 이 과정은 고유한 속성을 무시한 채 범주화시켜갖고 유개념을 끌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유한 속성이 왜곡된다고. 혹은 이 왜곡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지각과 인식 과정이 이렇게 불합리하냐? 이유는 이게 우리한테 더 쓸모가 있고요. 이게 우리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렇게 고유한 속성은 원래 고유한 속성대로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주화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개별적 고유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한다는 건 각각의 특징을 기억하고 다른 것과 다른 차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도 있지만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가성비처럼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해야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만 인식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이상한 편법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각과 인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곡됐다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이 왜곡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집중, 즉 지각과 인식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한테 유용하고 편리한 측면 때문에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라고 마의 내용을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라하고 마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논제가 라 제시문에 나오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마 제시문에 삶의 주의에 관해서 비교하라고 했잖아. 이 비교한다라는 것은 원래 공통점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건 비교하라는 얘기가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논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마 제시문에서 핵심을 한번 찾아낼게. 자, 이건 지울게. 자, 라 제시문의 핵심을 한번 봅시다. 자,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이. 뭘 질문하냐면, 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분류라는 내용의 이 영어 지문은 분류라는 것을 일단 보자.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는 거야. 분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필요한 거야. 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언어에 있어서 분류를 구조라고 할게요. 언어에 있어서 언어의 구조로 나누는 것, 이것은 언어 습득에 아주 유용하고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언어 습득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맞죠? 이 필요성은 뭐냐면 언어 전달과 언어 습득, 아까 했던 얘기야. 부모는 전달하고 자녀는 그것을 인지하고 습득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언어의 분류, 즉 언어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야. 유용하다는 얘기지, 유용성. 이해됐지? 그 다음에 베르그송으로 가볼까? 베르그송이 말한 마 제시문의 핵심은 마지막에 인간의 인식 그리고 인간의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처음에 썼던 것이 삶의 주의, 즉 아까 얘기한 집중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삶의 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한 이유가 뒤에 나온 인간의 인식과 지각을 설명하려고 앞에서 전제를 깔은 거야. 그리고 삶의 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라 제시문의 분류처럼 여기는 범주화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범주화. 자, 지각 과정, 인식 과정. 사실 원래 지각은 이거는 감각이고요. 인식이라는 건 이건 이성이라고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고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인식과 지각의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 봐봐. 비판이잖아, 비판. 여기에 핵심 뭐냐면 인식과 지각, 아까도 얘기했는데 무슨 고유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반화시켜서 유개념을 끌어낸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게 이 인간의 인식과 지각의 과정이거든. 그거를 베르그송의 얘기를 통해서 비판하는 거란 말이야. 왜 비판하냐면 이 과정의 결과는 고유성이 사라지고 왜곡된다. 본질이 왜곡된단 말이야. 속성이 왜곡되고 본질이 왜곡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주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개별성을 배제하고 본질을 왜곡시키고 속성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야. 알았니? 이해됐지? 됐어? 그래서 결국 생존을 위한 본능이긴 하지만 마에서는 인간의 인식과 지각과 인식의 과정이 이렇게 범주화를 통해서 본질적 속성이나 아니면 개별적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일반화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라는 긍정이야? 네. 마는 부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지금 금방 다 떠든 내용이야. 긍정과 부정의 내용도 정확히 밝히는 게 좋다. 알았어? 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볼까? 뭐 얘기하냐면 마제시문에서 일반화 추상화시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인간의 인식과 지각을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 중에 하나 또 비판하면 뭐냐면 지나치게 인간의 유용성이라는 측면. 여기서는 유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식하고 지각하는 게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유용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 이것도 비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인식과 지각이 본질의 속성에서 멀어진 왜곡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비판의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측면,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인식과 지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유한 속성이 무시된 채 개별적 어떤 특성이 무시된 채 일반화시켜서 유개념만을 뽑아내는 이것들은 잘못된 인식과 지각의 과정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라에서 언어라는 것의 특성 중에 구조화, 즉 분류되어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말을 습득하는 것은 말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적 구조를 습득한다는 측면을 또 강조하고 있어. 알았어? 그 다음에 라에서는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는 언어가 절대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 말은 잘 써야 돼요. 언어가 있잖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틀릴 수 있단 말이야. 언어 자체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이 2번 문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지는 몇 글자를 쓰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나는 일단 800자가 좀 넘게 썼는데 요거 뭐 아직 600자로 쓰라고 하면 200자 정도는 날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 여기 만약에 이 글자 수를 한다면 여기 처음에 나온 라하고 마에 제시된 내용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정말 간단하게 분류화와 범주화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또 압축 요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럼 답을 한번 봅시다. 라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언어로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을 슈퍼마켓의 물품을 분류하고 진열하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지? 정확하게, 그지? 그 다음에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 내재하는 분류화, 이걸 이제 구조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개로 분류화된 언어는 분리의 의미, 즉 다른 집단의 동물과 구분한다 라는 뜻이야. 언어에 내재해 있는 분류화는 구분한다는 뜻이라고. 알겠지? 부모는 자녀에게 언어의 분류화, 즉 분류된 언어의 구조를 전달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구조, 즉 말의 분류된 체계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면 뭐냐면 말 자체가 아니라 안 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는 건 말이잖아, 말. 그런데 이 말보다는 말의 분류, 구조 측면에서만 강조했다라는 비판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마. 자, 너무 길으니까 이런 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베르그송, 삶의 주의.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일상세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견고한 질서를 구축한다 그랬다. 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써가지고 지속적인 일상세계를 유지해 줄 견고한, 이렇게 하면 돼. 알았니? 견고한 질서를 구축한다고 주장했다. 뭐가? 삶의 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집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삶의 주의라는 것은 이걸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고정과 부동체의 수용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현실 대응이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인간의 지각과 인식은 인간의 유용성의 논리에 함몰되어 대상의 고유한 속성을 무시하고 범주화하여 유개념을 창출하고 거기서 사물들의 본질과 속성을 왜곡한다고 베르그송은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 내용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라마를 정리했다면 이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라마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인간이 대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즉 내용 측면에서 두 가지 모두 인지와 이해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라에서는 언어를 일단 분류화해가지고 그것이 분류한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효율적인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통한 습득을 또 강조하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이 아니지. 그리고 많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지각과 인식 과정의 핵심을 뭐라고 봤어? 범주화라고 봤다. 위에는 분류하고 여기는 범주화야. 비슷한 뜻을 쓰인 거지. 개별 고유의 특이성, 개별성과 고유의 특이성, 개별 고유의 특이성이나 차이를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지금 마의 내용이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별과 고유와 특이성 차이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범주화가 불가능해지잖아. 범주화를 한다는 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범주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공통된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드러낸다. 라는 언어 전달 과정에서 즉 언어의 구조, 분류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둔 다음에 학습을 통한 습득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그대로야. 분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 자체, 언어적인 자체에는 의미를 좀 평가절하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제시문 마는 삶의 주의라는 개념에 의거해가지고 분류화가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인식한다. 틀렸잖아, 이거 봐. 범주화가 생존의 본능이다. 자, 그럼 또 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지각과 인식의 과정을 삶의 의지를 바탕으로 범주화하고 추상화하고 일반화로 구분해 놓고 일단 분류화를 더 세분화하여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분류화는 라의 분류화야. 하니 와 더 세분화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차이점이라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라는 분류화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했다면 마에서는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일반화나 추상화로 얻은 보편적 인식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결국 사물들의 속성과 본질이 왜곡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800자가 넘었어. 정확하게 하면 865자란 말이야. 만약에 이 글을 600자로 써야 한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뒤에서도 계속 내가 중첩되게 반복되게 나왔던 부분 중에 특히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이거야. 뭐냐면 여기 있잖아. 대상의 고유한 속성을 무시하고 범주화하여 유개념을 창출하고 사물에 대한 본질과 이걸 왜곡한다. 이게 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줄이고 날리고 하면 여기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라하고 마의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더 좀 줄이면 된다고. 알았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슈퍼마켓 얘기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요거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거는 예시를 잠깐 활용한 거야. 이것까지 빼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논제 2번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분류와 뒤에 나온 삶의 주의,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각각 요약하면서 비교의 의미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했다. 자, 분량을 내가 잘 몰라서 800자가 좀 넘었는데 600자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